세르지우 첼레비다케. (1912년 7월 11일에서 1996년 8월 14일) 루마니아 태생의 지휘자. 지금은 작고한 유명 지휘자 중 하나이다. 그가 한 번 맡은 오케스트라는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청소부라는 별명도 있다고 한다. (1) 생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베를린 필을 지휘하면서 지휘자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했다. 정말 운이 좋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더불어 독일에 남아서 활동했던 지휘자들 이는 줄줄이 연합국에 의해 연주 활동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베를린 필 단원들은 오케스트라를 재건하여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자 했지만 지휘할 사람이 없었다. 베를린 필은 지휘자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여 해외에 있던 발터, 셀, 라이너 등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에게 거절당하고 말았다. 결국 베를린 필은 당시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던 레오 보레하르트라는 어중간한 지휘자를 간신히 영입하여 공연 활동을 이어나갔다.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베를린 필은 거의 매일 같이 이곳저곳에서 닥치는 대로 연주회를 소화했다. 그러나 불과 석 달 만에 보레하르트가 연합군의 5인 사격으로 사망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때 베를린 필 단원 중 한 사람이 첼레비다케라는 젊은 합창 지휘자를 추천했다. 첼레비다케는 아마추어 합창단 이외에는 지휘 경력이 전무했지만 베를린 필은 당장 일정에 잡힌 연주회들을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첼레비다케에게 베를린 필을 지휘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젊은 첼레비다케의 지휘는 베를린 청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후 1947년 5월 프루트뱅글러가 복귀할 때까지 베를린 필을 사실상 이끌게 되었다. 1947년 5월 마침내 프루트뱅글러가 베를린 필에 복귀했지만 프루트뱅글러는 건강 문제와 작곡 때문에 베를린 필과 많은 연주회를 가지지는 못했기 때문에 첼레비다케는 여전히 베를린 필을 자주 지휘하게 되었다. 하지만 첼레비다케는 단원들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고 걸핏하면 베를린 필 단원들의 실력이 형편없어서 전부 물갈이해야 한다고 비난했기 때문에 베를린 필과 관계가 악화되었다. 프루트뱅글러도 젊은 사람이 너무 기술적 정확성에만 집착하여 베를린 필을 미국 오케스트라처럼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종전 직후 첼레비다케는 연간 수십 회씩 베를린 필을 지휘했으나 프루트뱅글러 복귀 이후 점차 연주회 횟수가 줄어들어 1954년에는 단 4번만 지휘했을 뿐이었다. 첼레비다케는 베를린 필이 자신과 계속 연주를 하고 싶으면 단원들을 싹 다 물갈이해야 한다고 공언하는 등 악단과 불화는 깊어졌다. 마침내 1954년 말 리허설에서 단원들에게 포관을 퍼붓고 지휘대를 떠나버렸고 이것으로 첼레비다케와 베를린 필의 관계는 잠정적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 사건이 벌어진 직후 갑자기 프루트뱅글러가 사망하게 되었다. 불과 2달 후에 미국 순회 공연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있던 베를린 필은 당장 새로 상임지휘자를 뽑아야 했고 선택된 이는 카라얀이었다. 이후 첼레비다케는 몇십 년 동안 베를린 필을 지휘하러 온 일이 없었고 만년인 1992년이 되어서야 한 차례 지휘하였다. 베를린 필이 카라얀을 선택한 이유가 첼레비다케보다는 카라얀이 더 상업성이 뛰어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는 설이 도는데 사실은 첼레비다케 개인의 성격적인 문제가 컸다고 볼 수 있다. 독불장군 그 자체로 걸핏하면 리허설 현장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는 첼레비다케의 성격을 베를린 필 단원들이 참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로 굳혀지고 있다. 이후 유럽 여러 곳에서
객관 지휘자 생활을 했다.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등 자신과 언어적 유사성이 높은 라틴어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1953년부터 60년대 중반까지 그는 주로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다. 이 시절 밀라노, 토리노, 로마 등 각지에서 이탈리아 방송국 소속 교향악단들을 활발히 지휘했고 그 영상과 음원들이 많이 남아있다. 또 밀라노 라스칼라와 로마 산타 체칠리아에서도 객관 지휘자로 등장했다. 1960년대 초에는 시칠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다. 1960년에는 시에나 음악원에 입학해 1962년에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1960년대 초에는 스페인 방송교향악단에도 종종 객관 지휘자로 출연하여 여기서 지휘한 영상과 음원들이 많이 남아있다. 한동안 좀처럼 이탈리아, 스페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1960년대 초 코펜하겐 교회에서 봉직하게 되면서 북유럽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1965년 스웨덴 방송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가 되었다. 이후 이탈리아에는 발길을 끊었다. 이어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에서 일했다. 또 프랑스 방송국 소속의 프랑스 국립관현악단의 상임지휘자를 역임했으나 1년여 만에 사임하고 말았다. 1979년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가 되었다. 이처럼 첼레비다케가 뮌헨 필을 맡기 전에 거의 방송교향악단들과 일했다는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덕분에 음반 녹음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녹음이 현존하고 있다. 뮌헨 필 역시 바이에른 방송국이 모든 연주를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방송교향악단과 별 차이가 없었다. 1996년 프랑스 파리 교회 자택에서 사망했다. 음반 녹음을 꺼린 지휘자. 첼레비다케는 예술의 순수성을 매우 추구하여 음반 녹음을 꺼리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사실 처음부터 음반 녹음을 꺼린 것은 아니었다. 데뷔 초인 1940년대 후반에는 꽤 열심히 음반을 녹음했는데 소련의 베를린 봉쇄 위기로 전운이 감돌고 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고 얼마 전까지 적성국가였던 영국 런던까지 건너가 데커에서 음반 녹음에 임할 만큼 열성을 보였다. 베를린 필을 지휘한 이 시기의 녹음들은 의외로 양이 많아서 박스 음반으로 발매되어 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녹음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녹음을 혐오한다는 발언과는 모순되게도 뮌헨 필을 맡기 전까지 커리어는 거의 전부 방송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였다. 때문에 그의 연주의 상당수가 방송용 녹음으로 남아있다. 뮌헨 필 역시 공연 녹음에 열심이었던 바이에른 방송국 산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 같은 홀에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연이 실황으로 녹음되었다. 사실 그가 만년에 녹음을 전혀 안 한 것도 아니다. 1990년 일본 도쿄 산토리홀에서 지휘한 브로크너 교향곡 6번, 7번, 8번 영상물이 그의 허가 아래 소니에서 공식 발매되었는데 당시 첨단 매체였던 LD로 발매되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아무튼 그는 극도로 녹음을 혐오하게 되면서 자신의 사후 음반을 내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첼레비다케의 아들의 주도로 기록용으로 녹음해놓은 음원을 음반화하였다. 당시 첼레비다케 음원 판권을 두고 메이저 음반사들의 입찰전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결국 입찰전에서 승리한 EMI에서 엄청난 양의 음반이 쏟아져 나왔다. 유력한 경쟁자였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뒤지는 첼레비다케가 뮌헨 필 이전에 맡았던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 스웨덴 방송교향악단 등의 음원을 음반화시켰다. 그리고 음반 시장이 침체된 2000년대 후반 염가 박스반까지 나오면서 아주 사고를 우려내고 있다.
연주 성향. 무진장 느리게 지휘하는 걸로 유명하다. 느려야 곡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온다는 철학이 있었다고 한다. 선불교의 종교 철학을 자신의 음악에 그대로 도입한 젤레비다케는 긴 호흡으로 한음 연주하며 클라이맥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높은 산을 힘겹게 오를수록 정상에서의 카타르시스가 극대화되듯 그의 연주 역시 절정부에서는 무아지경의 희열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느리게 연주하는 것이 그가 심취했던 일본 선불교의 영향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단정 짓기는 힘든 것이 젤레비다케가 선불교에 심취하기 시작한 것은 20대 때부터였는데 젊은 시절에 그는 격정적인 제스처로 꽤나 바른 템포로 지휘하는 다혈질의 지휘자였기 때문이다. 젤레비다케가 젊은 나이부터 느린 템포를 추구한 것은 아니다. 베를린 피를 지휘하던 젊은 시절의 연주는 대부분 평균적인 템포 범위 안에 있었고 제법 빠른 템포의 연주도 많았다. 이후 나이를 먹음과 비례하여 템포가 느려졌다. 대충 60대 이후부터 그런 경향이 두드러졌으나 70대에 들어서는 80년대 중반 이후에서 사망 직전까지 특히 더 그러하다. 같은 곡이라 하더라도 60에서 70년대 라디오 심포니를 지휘할 때의 연주보다 80년대 뮌헨 필의 연주가 더욱 느리고 뮌헨 필 시기도 임기 초에서 임기 말로 갈수록 비례하여 템포가 더욱 느려진다. 다만 아주 유심히 살펴보면 비슷한 시기의 연주인 경우에는 뮌헨 안방에서 연주한 것보다 해외 순회 공연에서 연주한 것이 공통적으로 약간씩 더 빠르다. 혈통적으로는 독일과 무관한 루마니아와 슬라브 혈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레비다케는 자신을 항상 독일의 지휘자라고 강조했다. 이는 음악적 스타일에서 독일적이라는 의미였다. 그는 독일적 울림, 비브라토 등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오케스트라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라 말했다. 기존의 곡을 혁명적으로 재해석하기로 유명하다. 위에 서술된 라는 별명도 이 때문. 그래서 그런지 지휘나 음악에서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리고 보통 클래식 입문자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지휘자이기도 하다. 안톤 브루크너의 정통한 연주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종교적인 브루크너의 교향곡들과 젤레비다케의 음악 철학은 환상적인 마리아주를 들려준다. 애청자라면 반드시 들어봐야 할 음반들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브루크너 지휘자 중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브람스, 슈만 등의 연주에도 뛰어난 집중력을 보여주지만 베토벤에 있어서는 특유의 느린 템포로 인해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 공연 중 뒤하는 기합 소리를 자주 넣는다. 또 가끔 지휘봉으로 보면 내 등을 계속 치면서 박자를 맞추기도 한다. 이 소리가 음악에 대한 몰입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있다. 여담. 심각한 여성 혐오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유별난 성격과 더불어 치명적인 단점으로 보인다. 샵 미국 출신의 여성 트롬본 연주자 에비 코넌트는 뮌헨 필의 블라인드 오디션에서 합격했고 이후 여성인 사실이 밝혀져 심사위원들이 경악했다고 한다. 왜? 가장 극렬한 반대를 한 이가 바로 젤레비다케. 여성 단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젤레비다케는 이후 블라인드 오디션을 없애버렸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녀를 괴롭혔다. 수석 주자로 뽑힌 코넌트에게 실력을 이유로 세컨드 자리를 줬고 대화를 위해 자신을 찾은 코넌트에게 그냥 남자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고 한다. 80년대 시대상을 반영하더라도 젤레비다케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녀가 법적인 행동을 고민하자 젤레비다케의 호의적이던 뮌헨 시는 외국인 허가 취소를 언급하며 코넌트를 협박했다. 결국 코넌트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자신이 남자보다 부족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신체 검사까지 벌였다. 그러나 그 시각 첼레비다케가 코넌트 때문에 뮌헨필을 떠날 것이고 그러면 단원들의 연봉이 삭감될 것이라는 악성 루머까지 돌았다. 첼레비다케는 재판정에 출석해 코넌트가 트롬본 주자에 부적합하다고 증언하였지만 재판은 코넌트의 승리로 끝났다. 그럼에도 첼레비다케는 코넌트에게 솔로 자리를 주지 않았고 남성 연주자 보조로 두었다. 심지어 낮은 급여를 줬고 이에 코넌트는 두 번째 소송을 시작했다. 90년대까지 이어진 소송은 슈피겔지를 통해 보도되며 큰 스캔들로 비화됐다. 뮌헨 시당국은 첼레비다케를 변호했다. 그동안 첼레비다케는 계속 뮌헨필을 떠나겠다고 압박했으며 실제로 한 시즌 지휘를 맡지 않아 극장 수입이 폭락했다. 1993년 코넌트가 최종심에서 승리했고 수석 지휘를 맡을 것과 그동안 미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도 지금 명령을 받았다. 코넌트를 괴롭혔던 뮌헨시 담당자는 교체되었고 뮌헨필 위원회 임원들도 재선에 실패했다. 첼레비다케는 코넌트는 현재 트로싱엔 국립음대 교수로 재직하며 최고의 트롬본 연주자로 인정받고 있다. 번스타인이 떠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그랬듯이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첼레비다케의 사후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했다. 첼레비다케가 오기 전에 뮌헨필이 아주 훌륭한 오케스트라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시원찮은 오케스트라도 아니었고 첼레비다케 이후에 인지도 있는 지휘자들이 연이어 재임하고 있다. 첼레비다케 시절이 전성기였음은 분명하지만 이후 내리막을 탔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치 못한 평가다. 그리고 첼레비다케는 특유의 독선적 성격으로 다른 지휘자들을 비난한 것으로도 꽤 유명하다.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두고서 한 말. 전혀 음악을 만들지 못한다. 단 하나의 음표도 순전히 음표 공장에 불과하다. 칼펨 두고서 한 말. 마치 감자푸대가 지휘하는 것과 같다. 그는 평생 음악을 한 마디도 지휘해본 적이 없다. 헤르베르트 본 카라얀 두고서 한 말. 끔찍하다. 그는 재능 있는 사업가이거나 아니면 청각장애인이다. 카라얀이 유명한 것은 코카콜라가 유명한 것과 같은 이치다. 게오르그 솔티 두고서 한 말. 뛰어난 피아니스트지만 지휘자로서 그저 그런 귀를 지녔으며 테크닉도 형편없다. 라파엘 구벨릭 두고서 한 말. 큰 음악가이지만 작은 지휘자다. 레너드 번스타인 두고서 한 말. 그는 내 지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자다. 카를로스 클라이버 두고서 한 말. 그는 음악이란 무엇인지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로린 마젤 두고서 한 말. 칸트를 논하는 2살짜리 어린애. 클라우디오 아바도 두고서 한 말. 고통스럽다. 전혀 재능이 없는 자. 화가 난다.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3주를 버틸 수 있지만 그가 지휘한 음악을 들으면 3시간 안에 심장마비가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한다. 리카르도 무티 두고서 한 말. 비범한 재능을 지녔다. 하지만 토스카니니만큼이나 너무 무식하다. 첼레비다케의 독설에 대응하여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슈피겔지의 첼레비다케를 비꼬는 글을 투고한 것은 유명하다. 클라이버는 이미 죽어 천국에 가 있을 토스카니니의 이름을 빌어 첼레비다케를 비난했는데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 브로크너 등이 하나같이 첼레비다케의 연주 템포가 틀렸다고 지적했으며 유명한 선불교의 권위자도 첼레비다케가 선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꼬집은 것. 나중에 여행차 일본에 갔던 클라이버와 공연차 뮌헨필을 이끌고 일본에 갔던 첼레비다케가 같은 루프트한자 비행기 1등석에 앉았으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일화도 유명하다. 원래 흑발의 심한 곱슬이었다. 그러나 흰머리가 나면서
차츰 직모로 바뀌었다. 1970년대 초 아직 검은 머리와 흰 머리가 공존하던 시절도 꽤 곱슬이었는데 70년대 말 완전히 백발로 바뀌면서 직모 헤어스타일로 완전히 바뀌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